86쪽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로 이제 추론적 읽기를 할 건데, 보통 우리는 추론적인 읽기를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해봤거든. 그 독서 영역 문제. 이건 특이하게 수필 가지고 추론적 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수필이랑 글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목이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인데, 이 문화유산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문화유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건축물이라던가 유물이라던가 뭐 예술품, 공예품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은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고 이 글을 대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글쓴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글을 공부할 때 되게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되게 상반되는 가치관 두 개를 얘기해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뒤에 가면서 나올 게 뭐냐면은 생산 문화하고 소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문화를 좀 더 여러분의 생각에는 좀 더 가치롭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산 문화 쪽이겠죠. 그래서 생산 문화를 긍정적인 거, 소비 문화를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틀을 가지고 이 글을 뒤를 계속 보게 될 거야. 근데 저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드는 문화 얘기가 있고요, 기르는 문화 얘기가 있거든. 근데 딱 만드는 문화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만드는 문화를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어진 내용을 이어보면은 이게 전혀 아니에요. 긍정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르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여기고요, 만드는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그럼 여러분 혼란에 빠지게 돼. 앞에서 생산 문화, 소비 문화 해서 생산 문화가 좀 더 글쓴이는 생산 문화를 좀 더 가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만드는 문화, 기르는 문화 얘기하면서 만드는 문화는 또 부정적이게 보고 기르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글을 이제 살펴보면은 기르는 문화가 생산 문화고요, 소비 문화가 만드는 문화예요. 이 관계를 파악을 해야지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앞에 문화유산을 수식하는 말로 암과 힘의 뿌리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대략적인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암과 힘의 뿌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암과 힘의 뿌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한번 이 글 내용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자, 나는 문화유산을 이렇게 생각한대.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문화유산에 대한 글쓴이 생각이 드러나요.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선조나 조상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문화유산은 선조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삶의 흔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흔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 삶의 흔적 이꼴 삶의 흔적이기도 하대. 안다는 거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의 흔적으로 집이 남았어요. 집이 남아 있어. 근데 그러면은 그 집이 남아 있다는 거는 그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지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삶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란 말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뒤에 구체적인 예시 이어집니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예시. 자, 결국은 집이 남아있다는 거는 집을 지을 줄 알았다는 거고요. 그림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는 거고, 그릇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릇을 빚을 줄 알았다는 거지. 무언가를 근데 또 이어져요. 무언가를 할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알면 또 뭐라? 무엇을 할 능력. 이 능력을 여기서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 자,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 문화유산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말은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다양한 지식이 축적된다는 말이고, 지식이 축적된다는 말은 능력이 축적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온 조상들의 흔적이 곧 문화유산인데, 문화유산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야. 왜?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 문화유산은 이 문화유산은 삶의 흔적이야. 근데 이 삶의 흔적이란 건 안다는 거겠지. 안다는 거라고 했잖아. 삶의 흔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안다는 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 안다는 거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유산 이꼴 힘이라는 겁니다. 1문단의 내용이 이해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거, 내가 지금 꽂혀 있는 거는, 요즘 꽂혀 있는 거 뭐냐면 살림에 관한 것이야. 그러니까 조상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이 있어. 뭐 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예품도 있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뭐 판소리 같은 것들, 뭐 노래, 뭐 춤 같은 것들, 그런 무형문화재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살림에 연관된 거래요. 살림은 그 삶을 꾸려나가는,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살림을 산다는 게 그냥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살림에 관한 건데,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살림 중에서도 의식주에 연관된 거래요. 의식주란 거는 입고 먹고 이제 뭐 우리가 사는 거, 그치, 들어가서 사는 거, 그치.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관한 거라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것들. 자,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덜어 눈길을 끌지만,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궁궐이라던가 화려한 장신구 유물이라던가 뭐 미술품 유물이라던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잘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권력을 가졌고 지배층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남긴 그런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하지만 자기는 그런 것보다는, 이 글쓴이는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자기한테 더 큰 힘을 준다, 나한테 더 큰 가치를 가진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추론하기는, 추론하기 중에 뭘 추론하기는, 글에 드러나 있지 않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 글쓴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글쓴이의 가치관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박한 삶을 더 지향하는구나,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 글쓴이는 전직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나 이꼴 농사일에 젖먹이. 나는 농사일에 대한 젖먹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쵸? 젖먹이는 어떤가요? 젖먹이는 아기를 말해. 신생아 아기를 말해.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치, 아무것도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비유한 거는 여기 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날개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글쓴이가 자기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당연히 이 사람은 원래 대학 교수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 레벨 1이야. 그치? 농사 레벨 1이야. 그러니까 농사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많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귀농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다. 별로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필기가 필요한 친구는 여기서 일시정지를 누르고 필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선생님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의식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기를 줄 모른다는 거는 얘들아, 지금 농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글은 뭐, 최소한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20년 전도 아니고 그 1990년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교과서 뒤에 보면은 하얀분의 글 읽기, 감상적 읽기, 추론적 읽기. 잠시만. 또 이러면 2008년도 글이에요. 2008년도의 글인데 2008년도 이전에 2008년도에 나왔다고 해서 2008년대에 딱 생활을 담은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생활들을 정리해갖고 담아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의 2000년대 이전의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의 농촌은 지금의 농촌과 같지 않았어요. 특히나 뭐 요새 농촌은 택배도 가고요, 쿠팡도 가고 합니다만 옛날의 농촌은 그리고 이제 뭐 택배는 가겠지만은 뭐 쿠팡에 뭐 로켓 배송 이런 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돼 있는 지역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경남 쪽의 농촌들은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뭐 경북 산간 지역이라던가 서쪽 지역, 서쪽의 농촌 지역들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립된 삶을 사는 곳이 많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나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다면은 필요한 물건들을 이런 농촌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뭐 것들을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그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거야. 지금의 농촌을 생각하면 이 내용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자,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거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일이었다는 거죠. 농촌 문화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계된 문화유산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여기 중간에 선생님이 뛰어넘은 이 내용.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 신미안이라는 거는요, 아름다움을 살펴서 찾는 안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예술품들을 보고 그 가치를 탁 판단하고 내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고상한 삶, 뭐 예술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예술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살찌우는 그런 영역이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것보다는 나한테는 훨씬 더 지금 급한 거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어떻게?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얻는 것. 그게 자기에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자기는,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살던 그런 선조들이 남긴 의식주와 관계된 문화유산, 그게 자기의 관심사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그러니까 시골 마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여기서 굉장히 대조적인 소재. 도시의 정원은 잘 꾸며놨어. 근데 우리 마당에 있는 그러니까 농가의 뜰은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긴 한데요, 꽃도 있긴 합니다만 초라해, 화려하고 예쁘지 않아. 자, 이 농가들의 자, 도시의 정원은요,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자, 늘푸른 나무, 상록수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겨울에도 어때요? 나무가 있네, 식물이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시의 나무들은 겨울엔 또 어떤 일도 당하죠? 네, 전구를 칭칭 감아가지고 예쁜 트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좋아하죠. 자, 근데 그런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농가의 뜰에는. 그러니까 이런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푸른 나무, 얘네들의 목적은요, 뭐냐면은
그냥 보고 즐기는 관상용이야. 먹을 수 있어요, 소나무? 뭐 향나무 같은 거 먹을 수 있나요? 막 그 굽는 사람들이 이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냥 단지 보고 즐기는 용도야.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자,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가 없는 이 농가일들은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해야 돼. 살풍경은 굉장히 볼품 없고 뭔가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들은 농가이들이겠죠? 농가이들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거기 굉장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겉보기에는 초라한데, 곰곰이 뜯어보면, 잘 살펴보면 굉장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게 이 농가이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진 정원. 이거는 도시의 정원이에요. 이 도시의 정원은요,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이 조선식 정원이라는 거는, 자, 조선식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때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조선식 정원을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 조선식 정원이 농가의 뜰이라는 얘기인데, 조선식 정원이라는 거는 옛날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얘가 뭐라는 거야? 조상들이 담긴 문화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치? 도시의 정원, 그럼 그 말은 도시의 정원은 문화유산이 아니다. 길쓴이가 생각하기에 가치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농가이들이 조선식 정원이다. 이 시골집들이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합해서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7그루.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있다. 얘들아, 이것들 지금 이 나무들 보니까 감나무, 상일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 전부 다 특징이 뭐인 것 같아요? 공통점이 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 과실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단에는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다. 자, 이 붓꽃은요, 근데 사실 창포를 말합니다. 요 밑에 나오는 창포물로는 하는 요거 있죠. 그래서 이 붓꽃을 다른 말로 창포라고 해요. 자, 붓꽃들이 심겨져 있다. 근데 이제 이 꽃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읽어보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 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2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깨움으로 가슴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 2년을 살아보니까 2년을 살면서 왜 감나무가 7그루지? 나머지는 한 그루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그마한 일깨움, 뭐를 얻었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거죠.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입니다. 네, 앵두, 석류, 보리나무 각각 철이 있고 이 열매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저장성이 좋지 않아요. 근데 많이 먹어봐도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여기죠. 자,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배도 안 불러요. 앵두 먹고 배부르려면 앵두를 얼마나 먹어야 될까? 그쵸? 그런데 감은 곶감으로 깎아서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저장성이 좋다는 거죠. 공복에 배가 고플 때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먹으면 배불러요. 감 1개, 2개 정도 먹으면 배가 되게 부릅니다. 그쵸? 굉장히 이 감이라는 애는 그럼 결국은 이런 애들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들 다 먹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긴 한데 그 중에서 실용성이 갑이라는 거야. 제일 대장이란 건 실용성 대장.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나무니까 더 많이 심어놨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던 거야. 와, 이 사람 되게 똑똑하네. 이거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현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 굉장히 예쁩니다. 선생님 작약을 되게 좋아해요.
모란이나 작약은 근데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한약재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장미나 이런 꽃들은 예뻐도 그 뿌리를 한약재로 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도시적인 꽃들, 그러니까 꽃집에 있는 그런 꽃들은 그냥 그 꽃을 보고 꽃을 시들면 버려야 되고 소비되는 꽃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 모란이나 작약은 꽃이 지고 나서도 어때? 쓸모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창포물, 아까 붓꽃이라고 했죠. 창포물은 삶아서 그 창포를 삶으면은 천연 향수, 뭐 샴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오 풍습 중에도 보면은 창포를 물에 끓여서 그 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하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술도 빚고요. 국화꽃은 또 국화차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모란이라던가 작약이라던가 창포라던가 그러니까 이 붓꽃이죠. 그쵸? 국화 이런 꽃들은 다른 쓸모가 있는 거야. 예쁜 꽃을 즐기고 나서도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굉장히 실용적이다. 아, 그렇구나. 요거 깨달음이죠.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이렇게 두드러지는구나. 이 사람은 자, 생산 문화, 소비 문화를 이제 대립되는 그 개념으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생산 문화랑 관련되는 거는 농가의 뜰이에요. 왜? 농가의 뜰에 심어진 것들로 뭔가, 농가의 뜰은 실용성이 있는 애들이야. 그치? 근데 도시 문화 상록수 있고 예쁜 꽃들 피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보고 즐기고 지나가는 한순간을 소비하는 소비 문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촌이라는 데는 끊임없이 뭐 농작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곳이고요. 어촌도 마찬가지. 도시는 소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가 이 정원에서까지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거는 농가의 뜰은 생산적이고 실용적이다라는 겁니다.